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30대의 나이로 나름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자입니다. 아니, 나이가 고작 마흔도 되지 않았는데 무슨 산전수전을 다 겪었냐고 콧방귀를 끼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마지막에는 아이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네. 어떻게 저런 삶을 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게 될 거라 자신해요. 제 이야기보다 더 슬프고 억울한 사연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제 나이에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큰 사건을 겪은 건 아마 제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길래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냐고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정말 하나뿐인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했습니다. 거기다가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욕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후에 저는 정말 폐인과 다름없는 생활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나락으로 떨어졌었고요. 어디 가서 이런 꼴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조차 없을 만큼 초라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꺼내려는 지금 마치 공황장애라도 온 사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손이 다 떨려오네요. 하지만 제가 이 모든 걸 다 극복했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온 곳 아니겠습니까? 약간 멈칫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꿋꿋하게 저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희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저를 위한 위로를 한마디 남겨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정말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어린 나이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속도 위반은 당연히 아니었고요. 남편과 연애를 오래 했던 것도 혹은 열렬히 사랑을 했던 것도 아닌 중매로 이루어진 만남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나이가 고작 23살일 때 말입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23살에 한창 술 먹고 놀라인데 그것도 중매를 통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 무섭게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혼에는 저희 친정엄마의 무수히도 많은 입김이 작용하게 되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아버지께서 남겨주셨던 재산을 전부 부동산에 투자를 하셨다가 소위 말하는 대박이 터지게 되었어요. 사실 그 당시에 친정엄마가 뭘 알아서 투자를 했던 것도 아니었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지나가는 정도를 얻어듣고는 발빠르게 투자를 하셨던 건데 정말 노다지였던 것입니다. 집안에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우리 친정엄마의 유일한 고민은 바로 제가 되었어요. 혼자의 몸으로 열심히 키운 딸을 이왕이면 괜찮은 집안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길 원하셨던 겁니다. 저는 결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만 친정엄마의 계속된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선자리에 나가게 되었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시댁은 집안 대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집이었는데 늘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이긴 했으나 제품 자체의 퀄리티는 좋아서 꾸준히 수요가 있는 중소기업이었어요. 한마디로 저희 친정엄마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해결해주는 대신 저를 그 집안 사람으로 만들고 서로 상부상조하며 살자는 취지의 결혼이나 마찬가지였죠. 우리 친정엄마는 제가 든든한 울타리 속에서 사모님 소리 들으며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셨거든요. 한마디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정략 결혼 정도로 표현을 하면 딱 어울리겠다 싶네요. 이 나이까지 살아보면서 느낀 건데 남자들은 하나같이 다 똑같은 놈들이란다. 그저 언제라도 본인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놈들이다 이거야. 아이 그러니 든든한 배경이라도 있어야 살면서 돈 쓰는 맛이라도 느끼지 않겠니? 엄마도 지금까지 너랑 단둘이 살면서 어렵지 않게 버틴 게 다 이 돈이 있어서란다. 하지만 내가 20대 후반도 아니고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했는데 꼭 지금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직 친구들이랑 더 놀지도 못했는데. 더 나이 먹어서 결혼해봐야 하루빨리 애 낳아라, 집안일 해라.
차라리 지금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결혼을 해야 너도 적응을 하고 편하게 살지. 집안 살림 하나 할 줄 모르는 애한테 시집살이를 시켜봐야 얼마나 시키겠니?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우리 집에 돈이 없을 수도 있잖니. 저라고 처음부터 친정엄마의 생각에 동의를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친정엄마에게 꾸준히 설득을 당했고 남편의 인물이 훤칠했기에 제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게 엄청나게 아쉽진 않았어요. 거기다가 사모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23살 어린 나이에는 대단해 보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남편이 저보다 무려 10살이나 연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나눈 대화라고는 사업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였지만 허우대가 멀쩡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꿀이 뚝뚝 흐르는 결혼 생활을 꿈꾸었죠. 그렇게 결혼을 한 이후에 남편과 시댁에서는 저에게 아이를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고 꾸준히 요구를 했으나 저는 아직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더 놀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일찍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제일 예쁜 시절, 한창 나가서 놀아야 할 시기, 저의 젊음을 바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시댁에서도 저에게 요구를 하면서도 강하게 말을 하지 못했죠. 이유는 저희 집에서 꽤 많은 부채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거절을 하니 시댁에서도 더 이상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못했고 그게 못내 마음에 쌓이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뿐인 아들에게서 빨리 손주를 보고 싶은데 내 욕심이냐? 물론 내가 무조건 낳으라고 강요를 하진 못하지만 젊을 때 낳아야 뭣도 모르고 키우지. 제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 결혼을 한 친구들도 없어요. 저는 아이만큼은 천천히 제가 준비되었을 때 낳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저희 친정에서도 빨리 육아에 뛰어들 필요 없다고 천천히 가지라고 하셨는걸요? 뭐? 아우, 또 사돈어른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릴 때 낳아야 회복도 빠르고 애 키우는데 체력도 덜 들고 할 거 아니냐. 아니, 내 뜻이 이렇다고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도 이제 나이가 꽤 차고 있는데 아휴. 시댁의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친정에서 급한 자금을 모두 처리해 주었고 이후에도 두세 번 더 부채를 갚아준 덕분에 날이 갈수록 사업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죠. 시댁이 점점 부를 쌓는 만큼 당연히 저에게도 좋은 대우를 해주셨지만 정작 저희 친정의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몇 년이라는 시간 동안 친정에서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마냥 시댁의 사업을 도와주기만 했었기에 딱히 버는 것이 없이 돈이 나가기만 했었던 거죠. 그저 제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신 행동이었지만 친정의 상황은 점점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남편이 남은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 투자를 고민하던 친정엄마에게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면서 신생기업에 투자를 하라고 꼬드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엄마는 투자를 하는 일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움직이시는 분이셨기에 남편에게 뜨뜻미지근하게 대답을 하셨어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희 친정엄마를 설득했고 저희 친정엄마는 조금 더 지켜보겠다며 몇 번이나 남편을 물으셨는데 그게 남편에게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나 봐요. 어느 날은 저에게 남편이 진지하게 그 투자처만큼 좋은 곳이 없다면서 저에게 친정엄마를 설득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놓치기에는 너무 아까운 투자처라고 자기 친구들도 전부 그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쪽 분야는 아는 게 전혀 없었거든요. 늘 항상 남편의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는 남편이 저에게 허튼 소리를 하지 않겠지 싶어서 친정엄마께 투자를 해보라고 부추겼어요. 내가 언제 허튼 소리 하는 거 봤어? 우리 집 사업이 점점 번창하는 거 알지? 그 이유가 뭐겠어? 내가 발빠르게 최신 유행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이제 우리 회사도 나한테 넘어오게 될 건데 내가 설마 내 이름을 걸고 이상한 회사에 투자하라고 할까 봐?
나는 엄마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으니까 엄마가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 엄마도 좋은 회사인 것 같으면 바로 투자하시겠지. 아직 신생회사라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서 그래. 장모님이 괜히 다른데 눈 돌렸다가 어마어마한 수익이 날 수 있는 투자처를 놓칠까 봐 그렇지. 아무튼 당신이 옆에서 잘 설득 좀 해봐. 이번 기회에 아주 큰 돈 만지면 장모님 노후도 얼마나 행복하시겠어. 남편이 투자처에 대한 정보를 줄줄이 들고 와서 친정엄마에게 침을 튀기면서 설명을 하는데 친정엄마도 점점 빠져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투자에 대한 권유를 하길래 시댁에서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시나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어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투자를 권유할 거라곤 생각을 하지 않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차피 시댁 일이 잘 되면 저 역시 잘 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정엄마가 좋은 투자를 하길 바라고 있었죠. 결국 친정엄마는 계속된 남편의 권유와 꼬드김에 넘어가게 되었어요. 가진 재산의 거의 전부나 다름없는 큰 돈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친정엄마를 보며 입이 찢어지게 웃으면서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전에 없던 큰 돈을 만지게 될 거라며 친정엄마의 기대를 높여놓았어요. 저는 친정엄마의 투자로 온 가족이 행복해진 것 같아서 유난히 뿌듯한 마음이 들었고 조만간 수익이 날 거라는 남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때쯤부터였을까요? 시댁에서도 저에게 아이를 가지라는 이야기를 얼굴을 볼 때마다 하셨었는데 더 이상 아이를 가지라고 강요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하도 아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어머니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힘들 정도였는데 저에게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뚝 끊으시더라고요. 제 나이가 고작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시험관 시술이라도 해야 아이가 생기는 것 아니냐면서 난리를 치던 시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갑자기 아이 이야기를 언제 꺼냈냐는 듯 입을 싹 씻는 시댁의 태도가 이상하긴 했지만 속마음은 편해서 아주 좋았어요. 그렇게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는 착각을 하고 지내고 있었죠. 저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 편안하게 말입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투자를 한 지 딱 6개월이 지나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지 않았던 아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스스로 외롭게 생을 마감하셨다는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경찰에게서 전해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 연루된 전화인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었는데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사실이니까 당장 와서 확인을 해주셔야 한다는 소리에 정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손이 덜덜 떨리고 두 다리에 힘이 쫙 풀리는데 무슨 정신이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혼비백산, 그 단어 말고는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로 얼굴이 다 젖을 정도로 펑펑 울면서 친정집으로 찾아가니 친정엄마는 이미 병원으로 안치되었다는 소리를 전해주더라고요. 경찰이 저에게 친정엄마가 그런 선택을 할 만한 조짐은 없었냐고 최근 행적 같은 걸 물어보는데 정신이 쏙 빠져 있으니까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찬찬히 돌이켜보니 최근에 친정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기분으로 버텨내셨는지에 대한 모든 걸 하나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그냥 제가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에 안주하여 주변을 둘러볼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던 것이죠. 정말 그 순간 너무나도 어지럽고 계속된 구토감이 올라와서 두 다리를 땅에 붙인 채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경찰의 이야기만 듣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안치되어 있다는 병원에 찾아가서 장례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정말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럴 때 남편이 옆에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남편은 일이 바쁘다면서 저의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저희 친정엄마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식구들은 정말 3일 내내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저는 깊은 배신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나마 나중에 연락을 받고 찾아와서 자리를 지키긴 했으나 장례식장에서 본인 손님들이랑 노닥거리며 술을 마시기 바빴어요. 아무도 저의 슬픔을 몰라주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면서 그렇게 사람이 북적북적한 장례식장 한가운데에 저만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었죠. 우리 엄마도 이렇게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군중 속의 고요함이라는 걸 몸소 느끼게 되었어요. 저는 친정엄마를 갑작스럽게 잃게 되었기 때문에 텅 비어버린 가슴을 부여잡고 하루 종일 울기만 반복했고 깊은 우울감에 잠식되고 말았어요. 장례가 모두 끝난 이후에 친정엄마가 살던 집과 짐 같은 것 전부를 정리해야 했는데 그것조차 하지 못하고 우울감에 빠져있기만 했어요.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은 혀를 끌끌 차기 일쑤였고 시댁에서는 친정엄마가 없으니 슬슬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하셨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도착했는데 누구시냐고 물어보니까 조심스럽게 빚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저희 친정엄마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다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저희 어머니의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도 모자라서 짐도 세간살림도 전부 빨간 딱지가 붙었다면서 유품 중에 몇 가지만 가져갈 수 있다며 챙겨가라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한번 떨어지지 않는 두 다리에 힘을 주고 친정엄마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는데 정말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영문도 모르고 빚쟁이들이 저에게 떠넘기다시피 한 친정엄마의 별 볼 거 없는 유품 몇 가지만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사진 몇 장, 엄마의 인생의 글귀가 담겨있는 노트 몇 개, 그리고 제가 태어났을 때 입혔었다던 베네 쪼고리와 탯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정말 나에게 남은 것이 이것이 전부인가 싶었던 찰나 노트 사이에 있던 친정엄마가 남긴 유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찾았을 때는 찾지 못했던 그 유서가 노트 사이에 끼워져 있는 걸 보았을 때는 이걸 제가 읽어도 되는 건가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지도 모르고 제가 얼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될지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손이 벌벌 떨리기만 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고 외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유서를 열어보게 되었고 정말 다시 한번 구토감이 치미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유서를 보게 될 우리 딸에게로 시작된 문단부터 미안하다고 끝나는 마지막 인사까지 하나하나 충격적이지 않은 사실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투자를 요구했던 그 신생기업이라는 곳은 이름만 달고 있는 페이퍼 컴퍼니였고 악의적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투자자들의 뒤통수를 쳐버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를 받은 금액을 뒤로 몰래 빼돌린 뒤 회사를 공중분해해버렸는데 기업의 거점이 해외로 되어 있어서 아예 추적을 할 수 없었다고 써져 있었어요. 거기다가 친정엄마가 투자를 했던 것은 분명 가지고 있었던 현금이 전부였었는데 어느새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빚이 저에게까지 떠넘겨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시댁에 피해가 갈까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써져 있었어요. 결국 빚에 대한 압박감과 도움을 요청할 곳이 하나 없음을 깨달은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겨놓고는 머나먼 별로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서야 생각이 난 듯 저에게 꼭 상속을 포기하라고 적혀 있었는데 끝까지 저를 걱정한 엄마의 마음에 저는 목 놓아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저는 모든 사건의 원흉이 남편이 투자를 하라고 했던 그 회사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가 따져 물었습니다.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인지 뭔지 사기꾼들이 한탕 해먹으려고 세운 곳이라는 거 알았지. 알았으니까 당신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거야. 우리 엄마한테만 투자를 하라고 부추겨놓고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거야? 맞지? 아이, 나도 장모님이 그렇게 떠나시고 충격받았어. 속상하다고. 지금 누구한테 따져먹는 거야? 내가 알았으면 장모님한테 투자를 하라고 했겠어. 낸들 그게 사기꾼들인 줄 알았겠냐고. 나도 투자를 하려고 했다가 당장 융통 가능한 돈이 없어서 참은 거야. 거짓말. 그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이만한 회사 없다고 우리 엄마가 모든 걸 쏟아붓게 만든 게 누군데 발뺌을 해. 당신네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고 먹고 살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누군데. 생사람 잡지 마. 나도 지금 머리 터져 죽겠거든. 회사 일로도 바빠 죽겠는데 집에서까지 바가지를 긁고 난리야. 남편은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얼마나 분통이 터지던지 아무렇지 않게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이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당장 입을 열지 않는 마당에 제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이런 분야에 관심이 없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저에게 소리 지른 것이 미안하다며 그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장모님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내가 빚이라도 내서 도와드렸을 거야. 하지만 딸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러지 못했던 거지. 나도 많이 속상하고 힘든 일이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장모님이 그렇게 될 줄 내가 알았겠어? 어쩌다 보니 운 나쁘게 장모님이 된통 당한 거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나도. 남편은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도 태연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남편에게 크나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어디에다가 쏟아내야 할지 모를 분노감이 저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뒤로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복용해야 할 정도로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어요. 집안일에도 당연히 손을 놓게 되었고요. 하루 종일 침대 밖으로 나오는 일이 없는 날까지 생기자 남편은 저에게 점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울면서 어떻게 나한테 화를 낼 수 있냐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지르니 남편이 결국에는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위로를 해줄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장난감이야? 쓸모없으면 버리게? 야,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누워서 울기만 하는데 그런 마누라가 뭐가 예쁘다고 데리고 사냐? 어? 거기다가 너네 집 쫄딱 망했잖아. 너 빚만 잔뜩 얻을까봐 상속도 포기한 거 아니냐? 더 이상 나을 편도 없는데 내가 왜 너를 책임져야 해? 우리 집에서 그렇게 큰 돈을 받아서 쓸 땐 나뿐인 것처럼 굴더니 이제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나를 버리겠다는 소리를 해? 네가 사람이니? 짐승들도 은혜를 갚는 마당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도 이제 늙어가는 처지에 뭐가 예뻐서 너를 데리고 사냐고. 나는 정신병 있는 여자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 이거야. 너 이 처방전에 적힌 약들만 봐도 줄줄이 우울증약인데 이거 이혼 사유가 충분히 되는 거 알지? 내가 무서워서 너랑 살겠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아프게 된 건데 다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투자하라 꼬들겨서 일이 이렇게까지 꼬인 거 아니냐고. 투자는 결국 장모님이 하신 거 아니냐? 돌아가신 지 몇 달이나 지나가는데 아직도 그 타령하냐고. 나는 더 이상 지겨워서 너랑 못 살겠다. 그래도 우리가 살았던 정이 있으니까 지금 이혼해주면 위자료로 1억은 챙겨줄게. 뭐라고? 1억?
우리 집에서 여태 당신네 집안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고작 1억 가지고 퉁을 치겠다는 거야. 사람이 그렇게 계산적으로 굴어? 계산적인 게 누군데 그래. 덕분에 너는 여태 편하게 일도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살았잖아. 1억도 챙기기 싫으면 집만 싸서 나가. 저는 결국 시댁의 압박과 남편의 집요한 회유에 지쳐서 1억을 받고 합의 이혼을 한 뒤 시댁과 남편과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몸으로 당장 오갈 곳도 없이 외딴 섬에 떨어지게 되니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당장 막막해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저는 서울의 작은 원룸을 구해서 방구석에서 제 처지를 비관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이혼한 지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전 남편의 메신저 프로필이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이 글쎄 너무나도 충격적이게도 결혼식 사진이지 않겠습니까? 순간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전 남편은 저랑 이혼을 한 지 한 달 만에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서 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니 미리 연락이라도 받은 건지 뭔지 회사 직원들이 저에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제 앞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저는 회사 사무실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전 남편을 찾았고 결국 소란스러움에 전 남편이 나오더라고요. 야, 내가 너한테 위자료로 무려 1억이나 주고 우리 사이가 완벽하게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게 무슨 소란이냐? 배워먹은 게 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끝까지 이기적으로 굴겠다는 건가? 나한테 왜 이런 쪽팔림을 겪게 하냐고.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재혼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신 나랑 살고 있을 때부터 바람 피운 거지. 그러니까 나랑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어서 위자료 운운하면서 나가라고 한 거 아니야. 너 바보야? 돈도 없고 더 이상 뒷배도 없는 너를 내가 뭐하러 데리고 사냐. 너는 평생 밥만 먹고 살아? 반찬도 먹고 가면서 살아야지. 내가 재혼한 새 부인네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너네 집처럼 돈만 가진 졸부가 아니야. 돈도 있고 사업까지 하는 집안이다 이 말이야. 새 부인네 집이 식당을 하는데 수십억대 매출을 뽑아내는 집이거든. 너랑은 급이 다르다고. 언제는 우리 집 돈으로 사업이 술술 잘도 풀린다면서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떠받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급이 다르다는 소리를 해? 당신네 가족들의 뒤통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는 건지 궁금하다. 경찰 부르기 전에 당신 발로 나가는 게 덜 쪽팔릴 텐데.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살았던 시간이 몇 년이더라? 3년? 4년? 그 시간에 대한 정이 있는데 나도 경찰까지 불러가면서 당신을 쫓아내고 싶은 마음은 없네. 그러면서 저를 향해 온갖 비웃음을 다 날리는데 정말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뺨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었는데 전 남편은 저에게 그만큼의 틈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볼품없이 쫓겨나게 된 이후에 저는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를 부득부득 깔게 되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연민정 저리 가라였죠. 하지만 고작 제가 가진 1억 가지고는 서울에서 직장 하나 없이 복수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거기다가 원룸을 얻는데 사용해버린 보증금까지 있었으니 저는 하루빨리 복수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직장과 생활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찾던 와중에 외곽 쪽에 있는 찜질방 매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숙식 제공이 되진 않았지만 나름 월급이 꽤 높았기 때문에 저는 당장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고 주인 부부는 저에게 매점을 맡겨주셨어요. 찜질방 근처가 외곽이라 그런지 전셋값이 저렴했고 저는 서울에 있는 원룸을 빼서 전세를 얻었고 그때부터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찜질방 매점에서 일을 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진상 손님들도 만만치 않게 있었고요. 하지만 저에게는 누구보다 확실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모를 이겨내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어요. 제가 돈이 있어야지만 전 남편에게도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을 했고, 그 복수를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무척이나 바라고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누구보다 열심히 적응을 해가며 일을 하다가 알게 된 손님 한 분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우리 찜질방에 와서 뭔가를 열심히 적고 찾고 주무시던 분이었어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오는 걸 봐서는 집도 절도 없는 사람같이 보였고, 매점에서 사 먹는 것이라고는 계란에 식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떤 사정이 있길래 저렇게 지낼까? 오죽 돈이 없으면 저럴까 싶어서 하루는 제가 먼저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몇 번을 물어봐도 대꾸도 없었던 사람이 제가 밥 먹는 걸 빤히 보고 있길래 불쌍해서 미역국 100반 하나를 시켜주면서 슬쩍 물어보았죠. 그랬더니 그 미역국 100반을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더니 저에게 술술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더라고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닌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가진 모든 걸 다 잃어서 이 모양이 꼴로 살게 되었어요. 진짜 그 사기꾼이 누군지 아직 찾지는 못했지만 제 손에만 잡히면 몽둥이로 속이 풀릴 때까지 매타작을 하고 싶네요. 사기꾼이요? 어떤 사기를 당했길래 이렇게 집도 절도 없이 지내시는 건지. 꽤 어려운 내용이라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투자를 하나 했는데 그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였어요. 투자금을 열심히 모으더니 휴지 조각이 됐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가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놀라서 그분에게 저희 친정엄마도 당했던 일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수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그 손님도 무척이나 놀라시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내용도 유사하고 시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 혹시 그 페이퍼 컴퍼니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 이름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제가 그 회사에 당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데 만약 같은 회사라면 너무 반가울 것 같네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C컴퍼니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회사 이름이 이상하게 유치하기도 하고 흔한 이름 같아서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나, 맞아요, C컴퍼니. 마음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 회사 때문에 친정어머니도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드리고요. 저도 그 회사에 당한 거 맞습니다. 제가 지금 몇 개월째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혹시 그 회사가 다 끼리끼리 해먹은 회사라는 거 알고 계세요? 그 회사만 문제가 아니라 엮여있는 다른 회사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거 전혀 몰랐어요. 경찰도 수사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해서요. 제가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하자 그 손님이 주위를 두리번 살피더니 저에게 바짝 다가와서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은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그 대기업에 하청 납품하고 있는 V기업이라는 회사 알아요? 중소기업인데 생필품 위주로 찍어내는 공장이에요. 거기 대표가 이 페이퍼 컴퍼니의 실체라는 말이 있어요. 큰돈 떼먹고 마누라랑 이혼하고 싶어서 벌인 일이라고 하던데. 내가 뒤에서 엄청나게 알아봤는데 일부러 처갓집 재산 다 빼돌리려고 시작했는데 일반인까지 소문 듣고 붙어서 골치를 썩는다고 하더라고. 그 회사가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다시피 바로 전 남편과 시댁이 운영하는 회사였던 것입니다. 정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머리털이 삐죽하게 솟아오르는데 입술까지 덜덜 떨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자 손님이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벌벌 떨면서 그 말이 모두 사실이냐고 다시 한번 되물어보았어요. 그러자 그 손님이 한숨을 푹 쉬면서
제가 돈을 많이 잃었다고 생각을 한 건지 뭔지 저를 토닥이면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거의 확실하다고 하더라니까. 나같이 몇 푼 없는 사람들까지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투자를 해서 그 인간들 배불려 준 거지 뭐. 아니, 나중에 우리한테는 따로 연락이 와서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더니 돈이 꽤 컸는지 뭔지 입을 싹 씻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따위 꼴로 지내면서 한 푼 두 푼 모아서 변호사비 마련하는 중이야. 변호사는 왜요? 소송이라도 끌고 가시려고요? 처갓집 재산 빼돌리려고 그런 일을 꾸미다니. 진짜 미친놈이네. 내 말이 그 말이야. 평소에 처가에 시달리기라도 했나? 아무튼 내가 그 인간들 증거 잡아서 소송이라도 걸어야 후회를 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대로 돈만 잘 모이면 이번 연도 안으로 변호사 선임비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그 손님의 말이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 친정엄마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버린 게 전남편과 시댁 인간들 때문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저는 잠시 잊었던 분노에 다시 한번 휩싸이게 되었고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혔어요. 저는 결국 손님에게 그 인간들이 빼돌린 처갓집의 돈이 바로 우리 엄마 돈이라는 걸 밝히고 그 손님과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이 찾아올 때마다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인터넷을 뒤지고 기사를 찾아내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손님처럼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 오히려 사람을 찾는데 더 많이 애를 먹게 되었어요. 제일 큰 피해자는 역시 저희 엄마였고요. 모든 걸 알게 된 이후에서야 전 남편이 그동안 보여주었던 행동이 전부 수상한 행동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이 무조건 투자를 해야 이익을 크게 얻는 것이라면서 친정엄마와 저를 꼬드겼던 것, 투자를 한 이후에 시댁에서 갑자기 저에 대한 잔소리와 관심을 뚝 끄는 것, 그렇게 아이 노래를 부르다가 아이를 가지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저랑 이혼을 한 지 한 달 만에 재혼을 한 것까지 전 남편이 저랑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았겠어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크게 한탕을 챙기고 이혼을 한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이 모든 것이 전 남편과 이전 시댁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정말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머리끄댕이를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완벽하게 증거를 찾아야지만 법정 소송도 가능하고 콩밥도 제대로 먹이지 않겠냐고요. 지금 당장의 분노로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고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주셨어요. 그런데 참 옛날 분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더라고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어이가 없네요. 제가 어김없이 매점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글쎄 제 앞에 떡하니 전 남편과 그와 재혼한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식구들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저는 숨이 턱 막힐 정도로 놀라서 전 남편의 얼굴을 망부석처럼 가만히 서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는 제가 찜질방 옷을 입고 매점 카운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더니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야, 너 꼴이 이게 뭐냐? 내가 좀 위자료는 어쩌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야, 황토색 찜질방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너랑 딱이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여기서 이렇게 마주칠 거란 생각을 못했네. 이 외곽까지 오다니 일이 술술 잘 풀리나 봐. 그동안 내 운을 네가 다 맡고 있었던 건 아닐까 싶게. 재혼하고 나니까 일이 휴지처럼 술술 풀리지 뭐냐. 다 지금 와이프 덕분이지. 우리 처가 식구 덕분이고. 휴지처럼 술술 풀리는 건 좋은데 그만큼 흔적도 없이 타버리는 거 알지? 아주 조심해야 할 거야. 내가 꽤 많은 걸 알고 있거든. 무서워라. 뭘 알길래 그럴까? 너는 나랑 살았을 때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절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할 거야. 나한테 이혼을 당하고 나서 거짓골도 이런 거짓골이 따로 없게 살고 있잖아. 보아하니
집도 절도 없이 여기서 노숙자처럼 지내나 보네. 우리 집에서 해준 돈이 얼만데 꼴랑 1억을 위자료로 줘놓고 심지어 바람까지 피운 인간이 뭘 잘했다고 나를 비웃어? 두고 봐. 내가 아주 이를 갈고 있으니까. 어쩌라고. 찜질방에서 계란이나 팔고 식혜나 파는 꼴이 너한텐 제일 잘 어울려. 니까짓 게 나한테 무슨 복수를 하겠다고? 전 남편이랑 불꽃이 튀기는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전 남편의 처가 식구와 재혼한 와이프가 계란이랑 식혜를 샀냐면서 다가오더라고요. 여자의 얼굴이 전 남편 메신저 사진에 올려져 있던 결혼식 사진에서 본 여자랑 똑같이 생겨서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 남편의 새로운 장모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동공을 막 흔들면서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제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잡고 마치 반가워서 죽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으니 놀라서 손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발밑에 주저앉아서는 아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면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워서 이게 다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았어요. 장모님 왜 그러세요? 이 여자가 장모님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이 여자 미친 여자예요. 제가 아주 멀리 치워버리겠습니다. 자네, 그 입 닥치게. 이 아가씨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그런 소리를 짓거리나. 내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인데. 아이고, 여기서 이렇게 사는 줄 꿈에도 몰랐네. 그렇게 오열을 하는데 저는 영문을 몰라서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죠. 근데 한참을 울던 전 남편의 장모가 저에게 너무너무 찾고 싶었다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사모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운영하는 식당을 열게 해준 사람이 아가씨네 어머님이라는 사실 모르셨죠?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나지 않을 텐데 내가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을 했었어요. 제가 아주 어렸었던 시절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서 일을 봐주시던 가정부 이모가 있었다는 게 갑자기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그 이모님이냐고 물어보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재산을 받은 저희 친정엄마가 저랑 둘이서만 살면 되니까 이모님까지 같이 살 필요가 없어졌던 거죠. 평소에도 음식 솜씨가 너무 좋았던 이모님이셔서 엄마가 투자를 할 겸 식당을 오픈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모님도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이랑 둘이 살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게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이랑 너무 힘들어서 죽을까 싶었던 순간에 사모님이 가정부 일을 맡겨주어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사모님 덕분에 몇 년간 행복하게 딸도 챙기고 돈도 벌고 하면서 살았어. 편안하게 살았는데 식당까지 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했겠어.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평생을 다짐하며 살았는데 사모님이 그리 허망하게 돈 때문에 가신 줄은 꿈에도 몰랐지. 나 기억 안 나요. 왜 사모님 장례식장에 들렀었는데. 하긴 그때는 아가씨가 정신이 없어서 내가 아는 척을 못했지. 나는 아가씨를 기억하고 있었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전 남편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부터 우리 집에서 일했던 이모님의 딸이 전 남편의 아내인 것까지 잘 짜여진 각본 같기도 하고 드라마 같기도 하여 저 스스로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지 의아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억울하게 떠난 우리 엄마가 본인 대신 저한테 복수를 해달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인생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라고 하는데 그 말이 딱 맞았네요. 전 그걸 경험해서 그 말을 믿게 되었어요. 아무튼 그 말에 전 남편이 옆에서 당황해하면서 장모님 하고 부르는데 제가 이모님에게 그랬습니다. 이모님 사위가
우리 엄마 목숨 앗아간 놈인 거 알고 계세요? 저 인간이 페이퍼 컴퍼니 세워서 우리 엄마한테 투자 사기를 쳐서 다 잃게 만들었다고요. 저랑 이혼한 지 한 달 만에 이모님 딸이랑 재혼까지 했고요. 야, 이 정신병자.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이간질을 시키고 있어. 증거 있어?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너네 집안 사업 기울어질 때 우리 엄마가 투자해준 돈이 얼만데 그딴 소리를 하니? 그 돈 다 꿀꺽하고 나한테 위자료 1억 주고 내쫓은 놈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유, 김서방. 그게 사실이야?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해보게. 지금 아가씨 말이 다 사실이냐고. 아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장모님은 절 믿어주셔야죠. 그건 다 과거의 일이고. 그러니까 아이씨. 자기 별거 한 지 1년이 넘었고 이혼도 증직이 했다고 했잖아. 한 달 만에 재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라고 했잖아. 알고 보니 재혼한 여자를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속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전 남편은 궁지에 물리니 저에게 정신병이 걸린 여자라고 당장 정신병원에 가둬야 한다고 소리를 쳤어요. 우울증에 걸린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정신병이라고 정신병원에 가둬야 한다고 그래. 나 이제 약도 안 먹거든? 너 같으면 그런 일을 겪고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 이모님이 이를 바득바득 깔면서 당장 이혼시킬 거라면서 전 남편의 사업에 댄 투자금도 전부 돌려받을 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도 당연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투자금을 회수할 줄 모른다고 어벙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모님이 그렇게 바보같이 투자금만 덥석 줬을 리가 없지. 저한테 투자를 할 때 보증서라든지 서류를 남기라고 알려주신 게 사모님이셨으니까요. 평소에 사모님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것 안에 들어있을지도 모르니까 한번 잘 찾아보는 게 좋겠네. 저는 솔직히 포기했죠. 이미 우리 엄마의 모든 유품 대부분이 경매에 넘어갔기에 찾을 수 없겠다 싶었는데 번뜩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 베네 저고리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그날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베네 저고리를 펼치니까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오더라고요. 전 남편에게 투자한 투자금을 5년 이내에 상환한다는 계약서였어요. 그 돈을 빌려준 시점이 딱 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고 5년 이내 미상환 시 이자까지 붙여서 상환을 하겠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전 남편은 제가 이 계약서에 대한 존재를 모르니 그동안 입을 싹 씻고 있었던 것이었고요. 저는 바로 그 서류를 들고 변호사를 찾아가 소송을 시작했고 전 남편의 지장이 떡하니 찍혀있던 덕분에 저에게 투자금을 상환하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어요. 전 남편의 인생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이전 시댁 식구들은 재혼한 여자네 집에다가 빌다가 몇 번을 쫓겨난 뒤 저에게 찾아와 살려달라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마음고생을 했던 게 벌써 몇 년인데 우리 엄마가 억울하게 하늘의 별이 되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우리 엄마가 억울해서 절대로 용서 못 해주지. 가진 전부를 다 빼앗아도 속이 시원치가 않아. 전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는 수순까지 이르렀고 제 통장에는 수십억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소문이 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노후를 버틸 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부를 매년 하면서 살고 있어요. 누군가가 이모님처럼 타인에게 호의를 받고 새 삶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게 우리 친정엄마가 저에게 남기고 싶어 했던 숙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네는 집도 공장도 다 잃고 정말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저의 소송으로 인해서 페이퍼 컴퍼니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전부 소송을 걸었거든요. 일부 승소를 받게 된 투자자들에게 빚을 전부 갚아주느라 모든 재산을 다 잃었다고 하더이다.
흥청망청 지 잘난 맛에 살더니 알고 보니 다 처가에서 나온 돈들이었던 거죠. 고소해 죽겠더라고요. 지금은 글쎄 노숙자들 공짜로 밥 먹는 데 가면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더 이상 찜질방에서 일을 하고 있진 않지만 가끔 놀러가서 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손님은 가끔 노숙자들 공짜밥 먹는 곳에 찾아가서 전 남편의 몰락을 지켜보며 희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한번 따라가 보려고요. 이래서 죄 짓고 살면 안 된다는 말이 있나 봐요. 인과응보, 결국에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본인의 삶까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지요. 비록 저도 잃은 게 많지만 저에게 못된 짓을 했던 그들까지 전부 벌을 주고 지금은 홀가분하게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